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공공신학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공공신학에 대한 몇 가지, 다양한 이제 전통들이라든가 기원들을 소개하면서, 지난주에는 그 공공신학에 대한 어떤 개념, 공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제 전통을 이야기할 건데, 오늘 제목은 종교와 공공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한국 사회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고, 또 바로 오늘 뉴스앤조이에서 시민종교에 대한 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종교사역 전공하는 또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좋은 글도 쓰셨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이 시민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사역에서도 중요한 이슈고, 공공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하나씩 체계화시키고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일단 몇 가지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뭐 시민사회, 시민종교, 또 벌거벗은 공론자 이런 말도 있고 마음의 습관을 형성한 종교 이런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제가 여기 밑에 책을 한 5권을 소개했어요.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읽을 만한 책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권씩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로버트 우스노우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사회학자로서 로버트 벨라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일반 사회학계라든가 종교학계에서 거의 뭐 엄청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기독교와 시민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이고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의 사회학자가 종교학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1960년대 이후에 미국 사회를 분석한 책이고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로버트 포트남이 종교에 대한 미국의 그 시민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미국 사회에 다시 이런 그 시민사회 전통을 되살려야겠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저자고 뭐 국내도 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강연한 적도 있고요. 세 번째 책은 시민종교 탄생이라는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강인철 교수님인데 한신대학교 이제 종교사회학 전공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1994년부터 꾸준하게 한국의 시민종교라든가 혹은 종교와 국가 혹은 뭐 시민사회와 국가, 종교 이런 관계를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분인데 시민종교의 탄생이란 책이 나왔고 이거는 시민종교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논의를 다 담아내면서 최근의 논의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인데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요. 학술서라서 딱딱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책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고 이거는 올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거는 한국복음주의연구소 에서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프로젝트로 그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개신교 구구 현상, 그러니까 전광훈 그 현상 이후에 한국 교회가 왜 이런 그 구구 기독교로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여기다 글을 하나 썼어요.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썼는데 저는 이제 공공신학과 한국교회 정치신학인가 뭐 이런 제목을 썼고 오늘 거기에 담긴 내용을 조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책도 뭐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의 한 전반부 한 절반 정도는 정재영 교수님이 그 설문조사에 리서치한 거를 다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배덕만 교수님이라든가 뭐 그 외 여러 교수님들이 이런 뭐 역사학적이나 신학적으로 분석한 글들이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책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파커 팔머의 책인데 파커 팔머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이면서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그래서 뭐 가르침의 용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학 책으로도 몇 권이 번역이 돼 있는데 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이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 세월호 때 그 단식 투쟁하면서 이 책을 읽어가지고 이 책을 한번 딱 들어주니까 엄청나게 빵 터진 책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권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마지막 책은 그냥 일반 교양서이긴 하지만 굉장히 통찰력도 많고 되게 감동적인 책이라서 물론 사회과학 책이니까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감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 시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의 중간 영역이라고 해요. 보통 제3의 섹터라고 하죠. 그리고 뭐 NPO, NGO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NGO라는 건 Non-Governmental Operation인가? 뭐 이런 어거니제이션 맞나요? 그 NGO고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고 NPO는 비영리 기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영역 그러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관공 영역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결사체로 모여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현대 사회의 중요한 영역으로 나왔고 이제 하버마스는 이거를 이제 공론장이라는 말로 이름을 붙였죠. 왜냐면은 시민들이 일반 개인들이 부르주아들이 이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나름의 어떤 여론과 그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낸 거죠.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근대의 어떤 중요한 사회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음소거 안 된 분들은 음소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예. 일단 몇 가지 제가 이제 그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시민사회를 이번 개념은 뭐 사회의 다양한 구조나 영역을 기술하는 용어고요. 국가나 정부로부터 분리된 사회운동,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중간 조직. 그래서 우리가 뭐 제3의 섹터, 뭐 중간 영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모임, 뭐 커뮤니티, 연합체, 종교단체.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과학과 신학이라는 단체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비영리 단체로 신고를 한 거죠. 이게 모든 뭐에서 뭐 기혼실이 됐건 혹은 무슨 뭐 컴패션이 됐건 혹은 뭐 어떤 국제 기호 단체가 됐건 뭐 국경없는 의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민사회 하나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시민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그 모임이라든가 결사체, 이건 이제 토크빌이 얘기한 건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건 어떤 모임을 조직하던 혹은 어떤 큰 기구를 만들건 뭐 구호단체를 만들건 이런 건 다 이게 모임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시민사회란 말인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빌리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민적 덕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회적 속성을 말할 때도 시민사회란 말이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서로 상호 신뢰하고 존경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런 시민사회의 품성, 그러니까 버추어죠. 이 버추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가 그 사회의 안정과 혹은 신뢰도라든가 그 사회 성숙도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라는 개념은 두 가지, 하나는 모임으로서 의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민사회의 성격,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시민 교양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성숙한 어떤 사회 의식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튼튼한가는 이 시민사회의 어떤 덕과도 되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로버트 퍼트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셜 캐피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소셜 캐피털 우리가 보통은 자본이라고 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실물 그 화폐를 얘기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로버트 퍼트남이 나홀로 볼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이 결속을 하고 연대하고 함께 상호 의존하는 이것이 하나의 자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화폐가 우리한테는 자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적 신뢰관계가 자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그런 자본과 같은 역할을 하냐라고 했더니 이 여기 시민사회에서 예서 소속감을 느낀다든가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묶여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서로 이제 도와주는 상호 호혜성, 뭐 참여 그리고 뭐 시민들의 어떤 권력 같은 거, 그리고 뭐 가치, 규범, 삶을 어떤 함께 형성하는 거, 이 다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로버트 퍼트남이 하는 되게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37쪽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997년 10월 29일 이전까지 존 램버트와 앤디 보시만은 미시간주 입실란티의 볼링장에서 동네 볼링 리그를 통해서만 서로 아는 사이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네 볼링 클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64세의 램버트가 신장 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3년째 기다리고 있었대. 이게 아마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그 신장 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연히 램버트의 딱한 처지를 들은 33세의 회계사 보시만은 그를 찾아가 자기 신장 한쪽을 기증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볼링을 쳤다는 사실이 세대와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자, 이게 왜 자본이냐면 예를 들어서 램버트하고 보시만은 아마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한 2배 차이 나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볼링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났고 가끔가다 인사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램버트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자가 한참 나왔는데 보시마가 가서 자기 신장을 그냥 흔쾌히 떼준 거예요. 자, 이게 사회가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라든가 혹은 이게 종교도 되겠죠. 뭐 교회라든가 혹은 뭐 어떤 시민사회에서 묶였던 어떤 다양한 그 신뢰감, 안정감, 그리고 서로 엮여있고 네트워킹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상호 존중과 의뢰, 관용을 통해서 그 자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국가가 해주거나 혹은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시민사회에서 자본과 같은 이런 신장이식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많이 듣다기보다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교회를 잘 못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사회적 자본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썼잖아요. 어? 축의금이라든가 부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도들끼리 집사님, 권사님끼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서로 이게 축하해주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오고 간 돈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뭐 등산 동호회가 됐건 여기 뭐 볼링 동호회가 됐건 어떤 동호회, 모임 혹은 클럽 혹은 종교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서 상호 신뢰가 두껍게 쌓이면은 서로 사회적 자본과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로버트 퍼트남은 사실 이제 1960년대 이전에는 이런 그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많았다는.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이 나홀로 볼링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클럽이 다 무너지고 볼링장에 가서 혼자 볼링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파편화되고 개인화돼가지고 원자화돼가지고 사회적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그 시민사회가 무너지는 위기가 처했으니까 다시 이거를 우리가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어떤 취지에서 글을 썼고 이거를 받아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시민사회에 대한 강력한 역량 강화를 했던 거고 이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장외 투쟁을 왜 해요? 광장에 나가서 왜 그 시민들과 함께 그 촛불을 들거나 태극을 들거나 왜 해요? 왜냐하면은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하는 그 장외에서의 어떤 그 모임, 시청 광장에서의 기도회라든가 혹은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역량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정책을 세울 때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시민사회. 전교조가 됐건 좋은 교사운동이 됐건 근데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낸 시민 결사체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요.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제 환경단체들 뭐 그린피스라든가 뭐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김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이끌어가고 만드는데 굉장히 시민사회의
어떤 작건 크던 어떤 모든 그런 모임들이 내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그런 역할, 정치적 역할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서로 그 신뢰 상호관계가 두껍게 쌓이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자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민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혜성, 제가 아까 이제 서로 막 도와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와 호혜성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손을 뻗쳐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을 제공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죠. 그렇죠?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품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민적 품성은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고 책임지는 행위 가운데 발현되는 사회적 품성입니다. 클럽이나 동호회 혹은 종교단체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가 사회적 자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애들이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를 한 달간 끊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저녁마다 드라마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 뒤늦게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여기 이제 아이유가 그 주인공인데 그 할머니랑 혼자 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자기만 살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이제 치러주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이성균 아저씨가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장례를 아주 정성껏 함께 치러줘요. 그러면서 이 아이유가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삐딱하기도 하고 까칠한 그 여자아이인데 이런 그 아저씨들의 그 사랑을 받고 어떤 그 호의에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이 장면이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뒷부분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교회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죽음을 다룬다는 거는 종교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불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장례를 치러준다는 게 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람상조라든가 그 장례 상조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동네 이제 최씨 가족의 그 아저씨들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 그 장례 치르면은 막 다 3일인가 5일인가 아무튼 막 그 와서 이제 곡도 해주고 마지막에 운구까지 다 하고 산에 막 끌고 올라오는 거 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그게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상조를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역할을 현대까지 끌고 오는 게 사실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요즘도 이제 바빠서 요즘은 또 그렇게 못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장례를 잘 치러주면은 상조 가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늘날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뭐 등산 동호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아까 무슨 볼링 리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 친목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임들이 잘 결속이 되면은 장례도 치러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이거를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시민사회의 어떤 자발적인 공동체라든가 자기 동호회가 있으면은 상조에 가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라고요. 그러니까 호혜성이 자본이 될 수 있는 사회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제가 예화를 들면은 이건 나쁜 예화긴 하지만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보면은 최민식이 이제 막 그 수첩도 꺼내가지고 여기에 막 자기 뭐 인맥들 막 아는 뭐 검사들 뭐 정치인들 막 그 수첩 꺼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자본이거든요. 인맥이. 그러니까 오늘날 연예인들이 무슨 뭐 인맥, 뭐 황금 인맥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뭐 유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맥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밥 한 번 먹었다, 친하다. 이게 자본이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근데 이게 나쁜 의미이기도 하죠. 뭐 인맥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지연에 따라서 막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좋은 의미도 있죠. 왜냐면은 나하고 함께 어떤 동고동락하고 함께 그 공동체에서 서로 친밀하게 아는 사람한테 서로 좋은 걸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어떤 좋은 일자리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추천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호혜성이 자본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거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 우스나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는 그 어떠한 시민단체보다 집중적으로 사회 참여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모임이다. 이제 우스나우는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 조직의 참여에는 대인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이 서로 교섭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게 진짜 그런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그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이런 게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60대, 70대 할머니들이랑 같이 말을 섞거나 혹은 그 할아버지랑 말을 섞을 기회가 교회 아니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교회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 뭐 사는 이야기도 나눈 거지. 제가 안 그러면은 저 뭐 노인정에 가겠어 어딜 가겠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어떤 그 시민사회의 중요한 어떤 덕목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또 이제 데이터나 통계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불우한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고 마약이나 범죄 활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이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할렘가라든가 흑인 그 범죄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에서 범죄율을 조사했더니 얼마나 이 청년들이 그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느냐에 따라서 범죄율이 떨어지더라. 이런 거를 이제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런 통계 자료가 나홀로 볼링이라든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종교라고 하는 역할이 시민사회에서 범죄율을 낮추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열어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밝은 모습입니다. 네, 시민사회와 종교가 굉장히 함께 연동해가지고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굉장한 이제 긍정적인 사례고,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 굉장히 이제 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로버트 퍼트넘이라든가, 우스나와 같은 이런 그 논의들이 사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종교 때문에 굉장한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연동돼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역할, 어두운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의 논쟁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퍼트남과 우스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시민 종교가 뭐냐 얘기할 건데, 이 시민 종교는요,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1967년인가 로버트 벨라가 미국에서의 시민 종교라는 논문을 써요. 근데 그 논문에서 시민 종교란 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로버트 벨라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일단은 그 시민사회와 함께 연동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잠깐 알아보면요. 시민사회는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구조적 희망을 제공해야 된다. 그걸 바로 시민 종교가 제공한다. 자,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함께 우리가 굿시티, 좋은 공동체,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고 할 때 이 열망을 함께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망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 에스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열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망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동기, 모티베이션을 종교가 제공하고, 그 종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 뭐 기독교, 뭐 이슬람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동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로버트 벨라는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초월적인 능력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아도 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빌 파워죠. 그 파워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시민 종교라고 불렀던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 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시민 종교란 말은 그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믿고 있는 종교.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청교도 국가니까 기독교가 당연하죠. 최근까지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러면 우리 미국의 이슬람 믿는 사람들인가 불교 믿는 사람들은 되게 발끈할 텐데, 발끈하지 않는 이유가 이 성경에 올린다는 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나라가 언약 국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거고, 나는 그 언약 관계에 신뢰해서 성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어떤 굉장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empty 사인이라고 해요. 텅 빈 기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형식인 거야. 내용은 없어. 여기 진짜 성경을 내가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코란 올려도 되고 성경 올려도 되고 뭐 우파니샤드 올려도 돼요. 근데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의 미국을 잘 이끌어가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기독교로 된 거고, 혹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형성된 반복적인 의례 혹은 민족성을 신성화한 것을 이제 시민 종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이 시민성을 아까 했죠. 그 사람들 덕목 있잖아요. 이것을 유지하고 계승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유할 문화적 태도가 필요하고 시민 종교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종교를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면은 국가가 하는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그냥 신봉해가지고 하는 역할도 하죠. 성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뭐 옹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할 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떤 그 굉장히 공화국을 지지하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예배당에 성조기도 올려놓고 또 이제 뭐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 앞에 대형 스크린에 뭐 미국의 그 폭격기가 이라크를 막 막 폭탄으로 막 때려 부실 때 막 그때 막 박수 치면서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 완전히 결합돼가지고 국가가 하는 거를 완전 그냥 찬양하는 진짜 말 그대로 나치즘과 같은 열광적인 국가주의적인 것도 시민종교의 한 형태지만요. 하지만은 시민종교가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사진을 두 개 놨는데 하나는 태극기 집회고 하나는 그 촛불 집회예요. 근데 이 두 형태가 모두 다 사실은 시민종교의 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단순히 종교 집회만 시민종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광장에 떼거지로 몰려 나와서 뭔가 자기네 열망을 함께 폭발시키는 그 능력, 뭐랄까 원동력 있잖아요. 소위 이건 이제 애국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다 나라 걱정에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태극기가 됐건 촛불이 됐건. 근데 그 나라 걱정한다는 마음이 지금 내가 내 생계를 내팽겨치고 내가 잠깐 쉬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그거 마다하고 여기 와가지고 나라 걱정해서 지금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애국심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화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근데 이거는 보수나 진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상징을 이제 반복적인 의례 상징을 얘기할 때 하는 건데 촛불 집회도 사실은 여기 노란 리본이 굉장히 시민 종교적인 상징을 갖고 있다고 많은 이제 종교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비슷한 의례 반복적인 의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 종교의 한 형태인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하고 시민종교는 굉장히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시민사회는 단순한 합의 구조, 혹은 잘 갖춰진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사람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종교적 열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 우리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겠다. 이런 열망은 사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사실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완전히 분리된 근대 사회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은 내 이익 혹은 내 재산 보호한 권리 담론에 쩔어 있는 이런 미국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뭐 일하기 바빴는데 내가 광장에 나가서 어떤 시위를 한다는 건 굉장한 그 공동체적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 우리 그 오늘 같은 그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광장에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정치에 참여하게 만드냐 이게 가장 큰 숙제인데 사실은 시민 종교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 종교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힘을 활용해야 하죠. 사회 기반 시설로 조성된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 종교는 행동을 개시할 때 아무도 그 소리에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거기를 잘 활용해야만 자기네 어떤 종교적 전통도 이어받을 수 있고 반대로 시민사회는 시민 종교와 같은 열망을 이용해야만 그 시민사회의 의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그 마이클 샌들이 그 유행을 하기 전에 존 롤스라고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한계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그 개인이 돈을 많이 쓰는 게 변호사 비용하고 상담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건 자기의 재산권 그리고 권리 담론에 철저한 사람들이 내 재산을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소극적자라고 하는데
소극적 자유에 굉장히 침체되는 사람들은 광장에 나가질 않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보수 우파들이 광장에 대거 나가죠. 프라미스 키퍼스라든가 모랄 메저트라고 하는 다양한 그 보수 집단들이 광장을 엄청나게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정치 참여의 붐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한번 이제 한 방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공론장이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공간을 기독교 우파들이 채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진보적인 기독교단체들도 뭐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죠. 광장 이미 이제 보수 우파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그러니까 텅 빈 광장을 채운 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보수 우파들이 차지하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 그런 그 기독교 세력이라든가 가톨릭 세력 이런 민중운동한 사람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광장에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광장에 누가 나왔어요? 한기총이 나왔잖아요. 막 엄청난 집회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광장을 차지한 거는 사실은 보수 우파, 기독교 우파들이 광장을 차지했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수 정당들은 또 같이 연동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공신학의 어떤 모델로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얘기하는데 이 마틴 루터 킹의 목사의 설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존 롤스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자기가 이 종교의 정치 참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딱 하나 예외 두는 게 마틴 루터 킹이에요. 마틴 루터 킹은 사실 이 사람의 연설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로버트 벨라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 분석한 거 비슷하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도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서사가 많아요.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I have a dream 이런 것도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인용하면서 뭐 나는 뭐 골짜기가 메워지고 뭐 낮아지고 뭐 계곡이 높아지고 이런 얘기하고 평등한 사회 뭐 이런 얘기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메시지가 성경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권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이유는 기독교의 서사가 그 당시에 미국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보편적인 메시지로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공공신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적 내러티브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아모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사회에 나가서도. 근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용서하거나 화해하거나 사랑하거나 실제로 데스몬드 투투주교도 진리와 화해위원회에서 항상 그 모임이 끝날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거기에는 이제 5만 가지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던 이유가 이 기도가 보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꿈꾸는 사회를 나도 동의한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나도 바란다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광장에 나와서 했던 메시지를 보편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공공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조금 더 속도를 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그 근대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걸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존 로크의 관용에 대한 편지 이런 짧은 책이 있어요.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보면은 근대 자유주의와 종교가 어떻게 만납니까?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로크의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자선과 선의를 베푸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강요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자기 인생의 기본 방향과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자유주의의 출발인데요. 신앙이 엄마가 물려준 신앙, 아빠가 믿으라고 해서 한 신앙, 뭐 교회 목사님이 권위적으로 누른 신앙,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대적 양심, 진정성의 탄생이죠. 자신의 생각, 결정,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만이 진정성 있는 신앙이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근대 자유주의가 신앙을 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로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 자유주의의 어떤 이상을 붙잡으면서 종교의 자율성도 붙잡았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원칙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서로에 대해 관용해야 한다. 국가는 인간의 시민적, 공적 측면에 관여하고
교회는 인간의 종교적 사적 측면에 관여한다. 서로 다른 이 두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자, 이때부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그리고 국가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완전히 분리돼요. 예, 서로 침범해서는 안 돼요. 예, 그 자율성을 줘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종교가 공론장에서 공적인 것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에서 이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공론장이 텅 비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사적인 개인들이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에서 권리 담론만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공론장은 텅 비어버렸다. 그래서 벌거벗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에 나갈 때는 자신의 전통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종교적 그 색깔을 가지고 공론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개인적인 영역이지. 왜 공무원이 혹은 입법기관에서 혹은 사법권에서 왜 그 자신의 신념을 갖고 나오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불문율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롤스까지 나오고 하버마스까지 나오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로크의 그 관용론에 대한 그 이분법이 오늘 현대사회까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추적한 거고요. 리차드 뉴하우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뉴하우스는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가톨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분석하냐면은 로크의 사상이 이제 미국을 건국한 이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근데 이제 19세기에 이르면 미국에서 이런 자유주의 종교는 근본주의로 무장한 개신교에 의해 성격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냐? 원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네거티브 프리덤뿐만 아니라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어요. 포지티브 프리덤이 있어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자유가 있다는 것은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 내가 할 것을 강요하지 마. 이런 자유들, 이게 소극적 자유고요. 적극적 자유는 뭐예요? 난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적극 자유죠.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이게 적극적 자유고요. 내 권리를 침범하지 마. 국가나 혹은 종교나 전통이 내가 내 자리를 간섭하면 안 돼. 이게 소극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디펜스하는 게 이제 소극적 자유고, 적극적 자유는 내가 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죠. 이게 적극적 자유예요. 그런데 이 뉴하우스가 뭐라고 분석하냐면은 미국의 그 19세기 이후에는 완전히 이 자유주의, 로크의 자유주의 개념이 왜곡돼 가지고 소극적 자유로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높은 이상, 덕을 추구하기보다 개인의 관심사를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자유주의로 변모했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한 자유로 다 바뀌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뉴하우스라든가 토크빌 같은 사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원래 민주주의란 건 뭐냐? 자유로운 시민들이 마음껏 그 광장에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표현해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사실은 사람들을 광장에 나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론장에 나와서 이제 도덕적 감수성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어떤 으쌰으쌰 우리가 한번 이 국가를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미국의 건국신하고 연결해가지고 기독교 역할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이제 종교의 역할을 했던 거죠.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한나 아렌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소극적 자유라든가 개인들의 어떤 권리만 주장하는 독일 시민들이 결국은 히틀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지도자가 나오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 권리만 침범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소극적 자유만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히틀러가 가는 괴물이 나와도 아무런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역할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런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뉴하우스는 그 텅 빈 공론장, 벌거벗은 공론장에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채워졌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미국의 정치가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리고 도덕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프라미스 키퍼스라든가, 뭐 아버지 연합이라든가, 뭐 성경적 가정 뭐 연합회 뭐 이런 거라든가, 혹은 뭐 모럴 메저리티 도덕적 다수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이 의제는 국가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 국가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국가니까 이렇게 되지. 도덕성을 회복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공공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일단은
그 광장에 나오게 하는 계기를 종교가 마련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강인철 교수님의 그 논지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조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제가 그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에서도 조금 언급했던 내용이고, 보수 기독교는 어떻게 정치 아이콘이 됐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 정치라든가 한국의 기독교 분석 이런 건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일단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생각 다양할 수 있으니까. 보통 말할 때 1960년대 이후에 신학적으로 보수주의면 정치적으로도 보수주의고, 신학적으로 진보면 정치적으로도 진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죠. 예를 들어서 뭐 민중신학했던 뭐 한신대라든가 뭐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데 보면 신학적으로도 진보적인 신학이 많았죠. 예, 당연히. 그리고 뭐 우리나라 합동측 그 신학교는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게 당연했죠.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사회운동은 상당 기간 개신교와 천주교의 진보적인 그룹에 의해서 사회운동은 독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회 때 이런 그 민중운동 하시는 분들에는 민중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작지만 큰 역할을 했죠. 뭐 안병훈 선생님도 그렇고, 합성권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19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뿐만 아니라 노동, 농민, 도시 빈민, 뭐 인천 산업선교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다 기독교 단체들이 진보적인 단체들이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민중운동도 대부분 이런 역할을 했죠. 근데 강인철 선생님은 뭐라면 1980년대 말 이후 상황이 변했다. 뭐 1987년 그 헌법 개정을 뭐 기점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개신교의 경우에는 한기총이 등장하고 사회운동에 소극적이던 보수 개신교 그룹이 태도를 전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라든가 아무튼 뭐 그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정치 참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보수적인 그룹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교 분리 원리 해가지고 기독교는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정치 참여를 이제 반대했었는데 이때부터 바뀌게 되죠. 1990년대 이후 선거 정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회의 선거 참여가 두드러지게 됐고 2000년 이후에는 정당 운동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이 말은 뭐냐면 1987년 이후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종교 정책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선거 정치가 시작되고 많은 표밭으로 갖고 있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을 교회에서도 연동되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큰 교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의 위기가 이제 그 불심을 하나 되자. 그래서 불교에서도 하나 그 정당을 만들었었잖아요. 정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 불교 정당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고 딱 움찔한 이제 기독교 단체가 이제 기독당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보수 세력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현저해졌죠. 제가 뭐 지난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2004년에 정부 같은 청사에서 하는데 엄청난 이제 한기총 집회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때부터 굉장한 이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죠. 2000년대의 선거 참여나 정당 운동 또한 개신교 보수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죠. 굉장히 큰 역할을 이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론장에 참여하는 세력이 점차 보수화되는 현상은 그 최장집 교수님이 민중에서 시민으로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민주화 운동의 중심 세력이 주도하는 운동은 상당 정도로 탈동원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참 막 그 민주화 운동했던 진보적인 그룹은 더 이상 광장에 나오지 않고 반대로 보수적인 사회운동은 뚜렷하게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강인철 교수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략적 상호작용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시민사회와 시민종교의 상호작용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던 기존의 수단은 크게 약화되었고요. 1987년 이후 개신교는 선거정치의 활성화에 따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의 종교적 탈규제화가 선거정치 활성화와 맞물려서 진행됐고요. 1990년 이후에 정당들은 거대 종교를 겨냥한 선거 공약을 제시하므로 국가 종교 간 거래와 유착이 더욱 공개적으로 진행됐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뒷거래로 그냥 오히려 이제 군대에 그 군종을 더 많이 세운다든가 이런 그 종교 정책을 특혜를 주거나 그랬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먹히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정당의 정책에 사학법에 대한 어떤 개신교한테 유리한 어떤 정책을 내세운다든가 뭐 종교세 혹은 뭐 종교인 그 세금 내는 문제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예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하고 이제 유착 관계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종교하고 정치하고 연동되면은 서로 좋은 거거든요. 왜 좋냐? 예를 들어서 주류 종교, 그러니까 큰 대형 그 주류 종교는 자신의 제도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치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 정치 세력의 힘을 얻어서 자기의 종교 세력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반대로 정치인들도 이 종교단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함께 연동을 해야만 자신이 세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영향력 전략이고 합법화 전략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비주류 종교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류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천지라든가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워낙 그 종교에서 이제 비난을 받거나 비주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시민사회에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사회 사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은 엄청난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자기도 이제 마이너리티한 종파지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야만 합법성을 얻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편입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와의 사회봉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면 그 기성 종교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야만 자기 세가 커지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향력 전략, 합법화 전략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엘리트와 보수 정치가 동맹 맺는 관계를 굉장히 뭐 이제 통계 자료하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장인철 아주 그냥 엄청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문제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이기도 한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라든가 공론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만 해요. 이제 앞으로는 이 얘기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옥성득 교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옥성득 교수님이 이제 미국 UCLA 한국 기독교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통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게 2000년도부터거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98학번인데 2000년도에 제가 대학교에서 부흥 2000 그 집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 하셨어요. 고영원 선교사님. 그때 제가 기억에 그 선교 한국 제가 참석했는데 5천 명이었거든요. 캠퍼스에서. 제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를 그때 처음 보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도 이미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심각한데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거의 명맥을 유지 못하고 있고 다 통합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마다 옛날에 그렇게 많던 CCC나 예수노단 무슨 뭐 IBP 이런 건 다 없어지고 그 지부별로 묶여 있어요. 그나마 묶여도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장도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 성장이 둔화된 거는 정체된 거는 한 2000년대고 완전 이제 하얀 곡성을 그리기 시작한 2010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근데 이제 그 조짐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자들이 이제 성장이 이제 둔화됐다, 그리고 이제 감소할 거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지적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최근 뭐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뉴스엔조에 보면은 작년이랑 올해 대학교 신학대학 그 입학 비율 여러분 다 보셨죠?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제 정원을 못 채워넣기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뻔한 건데 이때부터 이제
왜 이제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을 많이 세우는데 이건 내부적인 원인도 많이 분석도 하고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 굉장히 외부로 그 원인을 찾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동성애 때문이다, 이슬람 때문이다, 진화론 때문이다, 뭐 KNCC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터넷을 찾거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를 이런 문화 사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에서 이제 뭐 마침내 대중문화는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그 낮은 울타리식의 문화관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기독교와 세상은 대립 구조 가운데 있고 세계관 전쟁 중에 있고 세상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고 오만 가지 나쁜 사상, 종교다원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슬람 동성애, 뭐 오만 가지 세속적인 이 사상이 득세하고 있어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으로 세계관 전쟁으로 보는 거,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교인이 줄고 있고 교회가 위협인 거는 지금 세상의 문화 때문이다라고 이제 계속 외부로 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지금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뭐 좌파들의 해방 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총회에서도 뭐 합동총회든 통합총회는 다 지금 이런 걸로 지금 총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될수록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방식으로 교회 성장의 둔화를 말하면 말할수록 교회는 더 망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진화론이나 혹은 종교다원이나 포스트 모던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적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그 안티테제로 만들면은 기독교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독교가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감수성, 사회적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싸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이끌 수 있는 마음의 습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건 이런 감수성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 반대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해서 기독교가 망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계속 반대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전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아니,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됐건 이슬람이 됐건 진화론이 됐건 옳고 그름이라든가 그 죄나 이걸 떠나서 이것을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는 감수성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더 호감을 갖고 기독교가 더 매력적인 종교라고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민감한 주제를 둘째 치고라도 지금 과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마인드가 있는지를 제가 다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그렇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근데 계속해서 이걸 못하고 있고 독선적이고 계속 배척하고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방식으로만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데 저는 그 원인을 완전 반대로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했던 얘기지만 뭐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이런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아까 마음의 습관 이런 마음의 습관 타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수성 사회적 고통에 민감한 그 감수성 이 감수성을 키우는 게 저는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것 사실 이게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지금 과연 기독교가 이걸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고민은 사실은 토크빌이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부터 나왔어요. 시민사회의 고민은 뭐냐? 자유로운 개인이 어떻게 공공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상대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성을 추가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유로운 개인이 어떻게 그 자유를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시민성, 시민의 덕,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마음의 습관을 견다. 이 마음의 습관이란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이익을 잠깐 내려놓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그 능력, 다원성을 아까 다이버시티라는 게 시민사회 되게 중요한 덕목이었잖아요.
소셜 캐피탈에 그러니까 다양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조화롭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타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이 마음의 습관을 형성해야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사람들이 더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고 종교가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음의 습관 형성하는 종교에서 이제 파크 팔머 얘기할 건데 파크 팔머는 이 책에서 뭐 이거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 이 시민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 그 마음을 끌어안고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사회가 그 아픔을 끌어안을 때 진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 민주주의가 따뜻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흔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호등 횡단보도 건들 때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소리가 나오는 그 장치가 있잖아요. 띠디디딕 띠디딕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겠어요? 청각장애인 아동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청각장애인 부모님이 이걸 한번 설치해달라고 시민사회에 요청을 하고 국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국가적인 슬픔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큰 공동체적인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수순은 뭐예요?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 그리고 나몰라라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라든가 혹은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끌어안아서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관용이 넘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이게 민주주의가 되게 발전하는 역할이라고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부서진 마음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게 이 책의 핵심 태제예요. 그리고 그 핵심 태제에는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때 민주주의는 꼽히고 우리는 오히려 더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책 읽어볼게요. 어떤 민주주의든 그것이 살아남는데 근간이 되는 마음의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창조적으로 긴장을 끌어안기라고 부르는 마음의 습관 말입니다. 우리 안의 차이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갈등이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엔진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마음의 습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 동네, 교회, 교실, 일터, 종교 공동체 또는 다른 자발적 연습 등에서 마음의 습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커 팔머는 교육학자로서 학교와 종교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 사적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사람들이 열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곳, 배양하는 곳은 학교하고 종교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뭐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뭐 같은 부류끼리 어울리기, 낯선 자를 내쫓거나 주변화하기, 심지어 악마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은 낯선 이들을 제거하기.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차이에서 오는 긴장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할 때 시민의 능력이 확장된다.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성과 공공성을 증진해야 된다.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하고 타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태도, 동시에 내 의견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할 줄 아는 관용과 기술.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네. 이런 능력,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습관을 시민들이 갖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고 척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플렉서블한 마음의 습관이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그 민주주의의 제도나 절차라든가 방법이 탁월해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클 샌델이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전통적인 정치적 자유주의만으로는 지금 이런 마음의 습관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라든가 공화주의 전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나 절차로만 절대 민주주의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정치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예, 뭐 이런 하나의 적용으로 할 수 있는데 시민 개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공적 영역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책임과 방관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왕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왕따를 당하는데 내가 뭐 왕따 당하기 아니기 때문에 방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왕따 당한 애가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된다든가 혹은 뭐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든가 혹은 뭐 내 이웃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반드시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한테 부과돼서 와요. 하다못해 우리 사회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내 세금이 올라간다는 걸 또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계산적으로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그 것들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방치한 공공성은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랜토리노 영화 옛날 영화긴 한데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봐가지고 한 건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울타리 인마이야드 내 울타리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총을 쏴도 되잖아요. 이게 정당방위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소극적 자유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울타리를 마음대로 주거 침입하면은 내가 총을 쏴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강화되면 어떻게 되냐?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타리 밖에 스트리트라든가 공적인 광장은 범죄 소굴이 돼요. 할렘가가 되고 완전히 그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그 도시나 거리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결국 이게 나한테 부메랑이 된다고요. 결국 더 범죄는 올라가고 더 무섭고 울타리 밖에 나가는 겁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공성,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그래서 우리 동네에 밤거리가 안전해야 그리고 여기가 그 안전한 그 우리 동네가 돼야 우리 딸들이 학원 끝나고 밤에 늦게 왔을 때 안전한 거리가 되어야만 저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동네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뭐 방범 순찰도 돌아야 되고 뭐 아무튼 우리 동네가 안전한 거리가 되니까 여성이 다니기 안전한 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거를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부메랑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가 우리 개인의 안전만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전까지 함께 관리하고 책임지고 제도화하고 함께 돌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마서 누스바움이 얘기한 순화된 애국주의예요. 애국주의라는 게 완전히 뭐 나치즘처럼 국가주의로 퇴색되기도 하지만 순화된 애국주의는 우리의 이웃을 서로 계속 연결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케어하고 서로 함께 신뢰와 안정감으로 만들어줄 때 그게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역량도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긍정적인 공화주의 전통, 그 강한 민주주의, 스트롱 데모크라시 이런 데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사회 속 공공신학은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공적 의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이자 시민성에 함양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멋진 말 쓴 거고요. 제 책에서. 결국은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환대에 대한 전통이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옛날부터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윤리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 폴이라고 하는 손대접, 허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추천드리고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이질적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기독교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뭐 지난주 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뭐 사도행전 15장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교의 전통을 넘어서려고 했던 그들의 어떤 과감한 용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작은 지하 교회였는데 교회야말로 제가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이 거의 증조 할머니 뻘 되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경험은 저는 굉장한 교육 공동체가 생각하거든요. 인생 학교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 권사님들하고 1년 동안 그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긴 전부 다 태극기 부대였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태극기 부대에 열심히 나가는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1년 동안 성경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한 큰 축복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사실 저희 어머니 같으면 제가 못하죠. 예, 맨날 싸우겠죠. 엄마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싸울 텐데 교회니까 전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랑 생각이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1년 동안 성역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 저는 이게 굉장한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환대였고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교회 아닐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태극기 부대와 촛불 집회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놀라운 물론 이게 그 굉장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식사 자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념이라든가 지역 갈등을 떠나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조금 더 경청하려고 하는 곳은 여전히 저 개인한테는 교회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말로 가장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이게 뭐 속이 뒤집히는 것도 알고 이게 싫어서 교회 뛰쳐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걸 잘 알지만 나름 제가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하나로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심지어 거기에 정말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뭐 너무나 공통되는 게 없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 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제가 오늘 이런 시민사회와 시민종교,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